네, 안녕하세요. 7월 15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지금 일단 우리 언택트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지금 네. 코로나19 델타 변이 네. 바이러스 이 확산세가 빨라서 지금 우리 4단계 적용하면서 맞습니다. 네. 이제 언택트주가 이제 다시 뜨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콘택트주 우리가 그렇죠. 집중하다가 쭉 가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에 따라서 언택트, 콘택트 이게 투자 가치가 자꾸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럼 네. 이 뷰를 네.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꿔야 되는 것인지 하는 질문이 좀 생기거든요. 일단은 사실 이제 언택트 여부에 따라서 명암이 갈라지는 종목은 당연히 언택트, 컨택트에 따라서 종목이 바뀌어야 되고요. 언택트 여부와 무관하게 가는 종목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 업종이죠.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언택트 여부가 시점이죠. 좀 더 어차피 100조를 갈 건데 좀 더 빠르게 70조에 도달했다. 또는 조금 더 늦게 70조에 도달을 한다. 1차 종착점을 그 정도로 본다면 그 어떤 타이밍의 문제라는 것이고, 가령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환경에서 소비가 집중됐지만 컨택트 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 늘어났던 소비가 빠진다라는 거죠. 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에서도 수혜를 보고 컨택트로 가면은 추가적인 수혜를 보는, 예, 그런 이제 종목별로 성격이 이제 좀 많이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언택트, 콘택트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규정질 수 있는 것보다는 네네. 양쪽에서 다 양쪽 사이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종이 그렇죠.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언택트, 컨택트 무관한 게 사실 이제 인터넷이랑 엔터 쪽이고요. 언택트일 때 좋은 게 이제 게임, 그리고 컨택트일 때 좋은 게 이제 뭐 레저, 영화관, 여행이라든가. 예, 이런 쪽이 됩니다. 여행, 카지노, 영화관. 네. 예. 일단 그 요즘 메타버스에 대한 그 관심들이 되게 높아요. 네네. 관련주들 뭐 한국에서 뭐 관련됐다면 막 상승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이야기할 때 우리 진정한 메타버스 관련주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누지 않았었나요? 국내 종목에서는 없죠. 예. 예. 해외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국내 종목 가운데서는 지금 뭐 네이버를 메타버스 때문에 사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네이버 Z라는 기업이 자회사가, 비상장 자회사가 이제 제페토를 운영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시지는 않을 거고, 보통 국내에서 메타버스 종목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지는 않고요. 메타버스 환경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뭐 특수 효과라든지, 예,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소위 말하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죠. 예, 소위 말하는 테마주. 그러니까 지금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런 테마주들은 그 좀 어떤 경우에는 펀더멘탈의 기초가 돼 있지를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약해지면은 네.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또 급락을 하는 맞습니다. 일들이 반복이 돼 왔기 때문에 예, 항상 그래왔죠. 지금 막 이 메타버스 관련주다 해가지고 막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는 시점일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저는 돼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사실 뭐 국내 쪽이 유일한 정답도 아니고 해외 투자들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로블록스나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직접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테마주들을 뭐 트레이딩 자신 있으시면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파시면 되는데, 예,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죠. 예. 우리가 사실 지나고 보면은 참 많은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네. 미래에 대한 어떤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네. 그 뭐였죠? 5G 테마도 그랬었고. 네, 5G 테마 있었죠. 근데 사실 그게 다 그 정점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그냥 맞습니다. 예, 잔해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렇죠. 항상 지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심지어 5G 통신 장비주들은 네. 테마 기도했거니와 실적이 나왔었어요. 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랐던 종목들조차도 사실은 이제 주가가 빠지거든요. 예, 그 정점을 지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또 SK텔레콤이 또 메타버스 플랫폼을 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따지자면 또 SK텔레콤도 좀 관련된 상황이고, 인적 분할 거래 정지 이후에는 이제 덩치가 이제 좀 작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신설법인 쪽은 아무래도 좀 말랑말랑한 기업들이 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투자자들의 관심을,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플랫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메타버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네. 위버스죠. 네네. 그 하이브 요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일단 이 하이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네네. 한번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한 32만 원 선까지 왔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한 12조 원 가량에 지금 도달을 했는데요. 네. 하이브는 이제 엔터주 속성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지만 하이브는 이제 성장 1막이 이제 끝난 정도이고 성장 2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성장의 2막은 이제 연내로 예상되는 이제 통합 위버스랑 브이라이브가 합쳐져서 하나의 위버스가 되는데 그 플랫폼이 나오는 시점부터 이제 제2의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뭐 한 올해 연말 정도의 투자 시기에서 보더라도 시가총액 한 15조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할 만한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여기에 블랙핑크가 들어온다. 네. 원래 소속사가 좀 틀리잖아요. 하이브 네, 쪽이 그렇죠. 아닌데. YG니까 다르죠. 네. 근데 블랙핑크가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는 알겠는데 예. 네, 어느 정도의 파급이 있을지. 사실은 이제 뭐 YG와 하이브 서로 간에 이제 윈윈하는 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위버스 입장에서는 이제 트래픽을 얻고 YG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수익 분배, 즉 이제 매출 및 이익에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1분기 때 이제 네이버 하이브의 합작법인 딜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딜이 이제 YG 플러스 쪽 지분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하이브, YG,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게 이미 지분 관계로도 얽혀 있어요. 그래서 YG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몇몇 개 팀은 먼저 입점을 했고요. 트레저나 아이콘 같이 이제 먼저 몇몇 개 팀을 위버스에 입점을 이미 시켜뒀고 가장 큰 카드인 블랙핑크를 조금 이제 조율 뭐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니컬한 이슈들이 있었겠죠. 그 부분이 마무리됐고 이제 8월 초에 위버스에 입점하기로 확정이 됐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뭔가 그 이미 혈연 관계가 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서로 지분이 얽혀 있으니까 네네. 좀 특별한 케이스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위버스의 어떤 나중에 다른 어떤 유명 엔터테이너 네. 혹은 그 아티스트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기업들과의 네네. 어떤 합종 연행을 할 수 예. 있는 확장성을 한번 보여준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위버스의 역량이 저는 이제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위버스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방탄소년단 때문이다. 거의 그게 전부다. 이렇게 세계를 보시면 될것 대표하는 같아요. 일단 예. 1등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트래픽을 거의 무한대로 발생시킬 수 있는 탑 중에서도 탑 아티스트가 하이브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소속인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들어올래 말래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웬만하면 다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YG는 지분 관계로도 얽혀 있어서 들어가기로 한 것이고 SM과 JYP가 지금 사실은 퀘스천이죠. 예. 그래서 지금 브이라이브에 SM과 JYP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이미 들어가 있었었기 때문에 이 브이라이브랑 위버스를 합치면 당연히 글로 들어올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만약에 SM을 딴 데서 가져가면 지금 뭐 M&A 뭐 카카오가 이슈가 있죠.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카카오가 SM을 가져가게 되는 순간 SM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입점할 일은 없어집니다. 예. 유니버스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예.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블랙핑크처럼 이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계기가 네. 딱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위버스의 어떤 확장성 그다음에 가치는 더 확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훨씬 올라가죠. 이게 꼭 국내 기업만 아니라 또 외국 기업 그 아티스트들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벌써 한 6개 해외 아티스트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상반기에 인수를 했던 이타카 홀딩스 소속 탑티어 아티스트들도 뭐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다 이제 위버스를 선택을 하고 있고 위버스에서 그나마 조금 약한 고리 방탄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 전도 유명한 플랫폼이지만 지금도 약한 고리가 뭐였냐면은 전 세계적인 트래픽이 조금 약했어요. 그리고 라이브 컨텐츠 운영 노하우도 많지 않았고
그 부분을 보강한 부분이 V라이브랑 합친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V라이브는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V라이브는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이 1,400여 개의 채널,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가수들이 V라이브에 채널을 열어두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컨텐츠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티스트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라이브 컨텐츠를 그냥 이렇게 스팟성으로도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라이브 컨텐츠 운영 노하우와 또 1,400개 팀이니까 사실상 모든 아티스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K-팝 팬이라면 V라이브는 그냥 매일같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 팀만 팔로우 하진 또 않을 것이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우리 오빠들 한 팀, 두 팀, 세 팀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들락날락해서 트래픽도 나오고 전체 이용자의 한 10% 정도만 한국 유저고요. 한 80~90%가 해외 유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한국에서 엄밀하게 메타버스라고 그 관련주라고 할 거는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그 어떤 성장성 이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 수급했다는 어떤 트레이딩 개념이지. 예, 맞습니다. 테마주 성격이고 예. 오히려 이러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적용될 수 있는 이 플랫폼, 네. 이 기업, 특히 이 엔터주 네.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좀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 하이브, NC소프트, 네이버, SK텔레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가운데서는 하이브하고 네이버가 가장 좋습니다. 괜찮다고 봐야 네네. 되겠죠? 네. 둘이 합작해서 위버스를 만든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엔터사 관련해서 지금 하이브 네. 지금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네네. 지금 가격대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들어가면 물리는 것인지 하이브는 사실 지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이제 실적, 아까 뭐 성장의 2막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때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고요. 왜냐면은 6월 달에 공연했던 온라인 공연 실적이 이제 3분기로 이연이 됐고 또 7월 9일자로 이번에 뭐 많은 분들이 즐겨서 듣고 계시는 Permission to Dance라는 이제 신곡 앨범이 판매량이 뭐 이미 초동 판매량 200만 장 훌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3분기 실적에 잡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좋고 또 시장도 3분기 말까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예,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엔터 4사 중에서 뭐 어떤 밸류에이션 레벨로 본다면은 YG가 제일 싸고요. YG가. 예, YG가 제일 쌉니다. 그리고 하이브, JYP, SM은 비슷한데 40배 정도로 비슷해요. PER이 예, YG는 26배 정도입니다. YG는? 좀 유일하게 싸고요. 이렇게 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모멘텀이 보시면 하이브가 먼저 올랐고요. 주가가. 그리고 나서 SM이 M&A 이슈로 거의 2배가 올라버렸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아직은 이 규모 자체가 되게 못 벌다가 올해 갑자기 이익이 4배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으로는 밸류에이션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괜찮은 높은 작년, 건데. 네,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작년 건데 기준으로는. 예. 올해 버는 돈 가지고는. 네. 근데 이거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이브나 JYP, 뭐 SM도 이번 금년도는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이익의 성장성 문제인데 JYP는 이익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래요? 주가만 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는 보시면은 냈다 비슷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YG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너무 빨리 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싼 거고요. JYP는 이익은 안 느는데 주가가 따라 오른 거고 SM은 이익이 느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한 달 만에 2배 올랐으니까 SM은 이제 40 몇 배인 게 이제 납득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이브, JYP, SM이 셋 다 40배 영역이라면 하이브만 사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이브는 4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근거가 미래 네. 성장성이 더 담보가 돼 맞습니다. 있고. 예. 그래도 되는 종목인 거고 JYP는 이익 성장성 봤을 때 40배 때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영역에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엔터주 4사 가운데서 탑픽을 어디로 보냐고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미 하이브 나왔네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사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약간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고 지금 주가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 네. YG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네. 좀 더 싼 네. PER이.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여력.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수급에 영향을 안 미치고
살 때 사고 한호가에 다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YG고 이제 기관 투자자라면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예, 하이브를 가져가고 대형주로. 예, 하이브를 가져가고 왜냐면 업사이드도 있고요. 하이브를 가져가고 기관 투자자는 아시겠지만 한호가에 다 못 사고 한호가에 다 못 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리면서 사고 내리면서 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YG가 탑픽이 아닐 수 있는 거고요. 네. 개인 투자자면 YG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예. 만약에 신규 엔터주를 매수다. 예. 신규 매수한다고 하면 YG입니다. 이미 들고 있다고 하면 팔 이유가 없는 거는 하이브. 하이브.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메타버스 잠깐 얘기했으니까 네. 결국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로블록스하고 네. 유니티 소프트웨어. 예,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제 요 두 가지인데 네네. 지금 주가 흐름이 이제 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내려오는 정도고 로블록스 여전히 지금 이제 90불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머니톡에 처음 나와서 로블록스 말씀드렸을 때 그때랑 뭐 비교해 보시면 여전히 한 뭐 30-4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죠. 지금 더 상승할 만한 그 요소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 90불 영역에서 단기적으로 막 모멘텀이 강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시장의 높아진 컨센서스를 이제 분기별로 로블록스가 정말로 충족하면서 가느냐, 그거랑 얘기했던 대로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목표했던 대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느냐. 예, 결국은 실적의 이슈로 좀 귀결이 되겠죠. 네. 밸류에이션 이미 충분히 높게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메타버스의 어떤 그 성공 가능성, 성장성, 미래의 어떤 그런 비전을 본다고 하면 네. 오히려 이 로블록스 미국에 상장되는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장기 예. 투자의 개념이라면 더군다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한국에서 괜히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메타버스 주들을 장기 투자 성장한다 장기 투자는 생각하고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 그럼요. 일단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코스피 사이즈에서는 정말 시총 상위 대형주 몇 개를 빼고는 예, 장기 투자를 하시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이 미국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고. 아니 미국도 예. 이 개인들이 못 버티겠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럼요. 예. 4-5% 올랐다가 네. 3-4% 빠졌다가 네네. 막 이런 식의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못 버티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예. 예. 변동성이 더 크죠. 그 유니티 소프트에 대해서도 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네. 진정한 메타버스는 로블록스지 유니티 소프트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사실 로블록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나 에픽 게임즈나 네이버 제트 이게 같은 위상이에요. 완전 알짜 이제 로블록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일단 운영하는. 이용자들이 확 들어와서 뭔가를 그렇죠. 만들고 있는 트래픽 일으키고 거기서 과금하고 충전해서 돈 나오고 거기 수수료 떼고 이 모델이 이제 그 세 개 정도고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이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게임 기업들이 엔진을 사가는 곳입니다. 예, 고도화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위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곳이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죠. 아, 네. 그렇다면 우리가 메타버스 그러면 결국은 현재로서는 하나밖에 없네요. 상장사는 로블록스 하나죠. 로블록스 사실. 하나밖에 예. 없다. 네. 하여튼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 네. 투자자시라면 네. 예,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요즘 테마로 막 뭐 처음 듣는 기업들이 막 튀어오르니까 많죠.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그래도 VFX 쪽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을 좀 갖고 있고 또 기관에서도 또 얘기를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에요. 이제 그런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아, 이 회사 실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PER 50배? 50배 내가 들어가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정말로 약간 테마성.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도 엄밀하게 메타버스라고 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냥 아닙니다. AR, VR 뭐 예, 있죠. 맞습니다. AR, 예. VR,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그래픽 기술을 그걸 갖고 있는 기업. 곳. 예. 그러니까는 명확한 메타버스 주가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컴퍼니이냐? 아니다. 그냥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냐? 그렇다. 예, 그렇게 그리고 보시면 메타버스의 어떤 확장성도 결국은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아, 있냐. 그럼요. 이게 이제 네. 가장 중요한 요건이 관건은 유저예요. 유저. 예. 유저. 그런 면에서는 제페토도 나중에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기대해볼 만하죠. 유튜브에 20억 명이 들락날락하고 로블록스에 2억 명이 들락날락하고 지금 제페토는 아직은 이제 아쉬운 수준이지만 1,200만 명 정도가 매월 들락날락하고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 제페토도 얘기했지만 요즘 네. 네이버 흐름이 약간 좋아요. 예, 카카오 조금 흐름이.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아졌죠. 예, 저 카카오는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 대신 또 시총 3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여튼 카카오하고 이제 엎치락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카카오가 주가 상승률이 훨씬 좋았고요. 네. 이유는 이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상장 기대감 플러스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피코마가 거의 9조라는 굉장히 높은 그 가격에 투자 유치가 일어나기도 했고 카카오 쪽이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분기에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됐었고 네이버가 사실 카카오의 기세에 눌려서 계속적으로 소외가 됐었다가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그 공모가 밴드, 그러니까 이제 밴드 나오면 이제 수요 예측 들어가고 그렇죠. 상장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그럼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좀 편안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럼 이제 네이버 쪽이 좀 달릴 만한 유인이 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의 상황이고, 예, 저는 사실 뭐 카카오가 여기서 뭐 주가 끝이다 이것도 아니고 네이버만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둘 다 가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업종은 제가 롱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갈 거다. 그래서 연간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카카오가 좀 높긴 하겠죠. 왜냐면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뷰가 그 네이버 7, 카카오 3이었죠. 네, 매수가. 네. 예. 그러다 이제 지난달에 5대5로 바뀌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5대5로 바뀌셨던 데는 이제 카카오의 아주 그냥 그렇죠. 급등세 이런 예, 것들 17만 원까지 또 트라이를 했었고 카카오 이제 페이, 뱅크 그 외에 또 이제 엔터 모빌리티 쪽도 지금 뭐 LG로부터도 투자를 받고 기업 가치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분명 또 카카오를 더 인정을 했었던 구간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5대5로 이제 뷰를 좀 바꾸셨는데 네네. 그건 아직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다시 좀 변경이 이제 있으신가요? 또 네이버가 한 6대4 뭐 이렇게 가겠죠. 예. 아니,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게 카카오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두 개를 섞어서 안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보통 댓글 보면 카카오만 사거나 카카오를 사거나 네. 네이버 사가지고 맞아요. 누가 네. 더 잘났냐 맞아요. 막 네. 이거 싸우시더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또 미디어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뭐냐 항상 물어보시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저는 인터넷만큼은 종목도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하나만 사야 되느냐. 그래서 항상 비중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지금은 사실은 네이버가 좋아요. 왜냐면 까지 않은 패가 있다. 까지 않은 패라는 건 어떤 걸? 예를 들면 지금 이제 3분기 정도, 3, 4분기 중에 그 제페토에 좀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임 쪽을 좀 강하게 보강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제페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젊은 그러니까 여자 유저들한테 좀 더 소구하는 컨텐츠들이 위주였고요. 네. K-팝 쪽이나 아니면 좀 아주 단순한 형태의 게임들 그게 위주였다면 이제는 남자 유저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좀 게임들 좀 더 고도화된 게임들이 제페토의 언어로 제페토 스튜디오라고 하는 제페토의 언어로 게임을 쓰는 그런 것들이 좀 생태계를 갖추는 그런 업데이트가 하반기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제페토 쪽에서의 제대로 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네이버 웹툰의 상장 추진 요 두 가지 결정된 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장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에 하느냐, 언제 하느냐, 요거는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 나스닥이 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뭐 아마 네이버는 미국 쪽을 그래도 좀 녹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미 활성 이용자 수 기준으로 한국, 일본 비중이 40%밖에 안 됩니다. 동남아, 미국, 유럽이 이미 60%예요. 일본도 당연히 해외니까 한국 제외하면 거의 80%가 해외 쪽에서 유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미국에 상장할 만한
펀더멘털이 되는 것 같고요. 카카오 쪽이 이제 피코마 일본 쪽을 일본에 별도 상장을 시킨다고 한다면 기존의 카카오 페이지죠. 지금 물론 엔터라는 법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웹툰 사업 이쪽은 사실 이제 미국, 유럽 이런 글로벌 시장 노출도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 할지 한국에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우리 이번에 카카오 봤듯이 자회사 상장 이슈 그때도 이제 다시 한번 붐이 일 수도 있겠다. 네이버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겠다라고 네네.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웹툰이 올라오게 되면은 한번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가 곧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페이뱅크 다 상장 완료, 재료 소진이지만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네이버의 핀테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교하게 가치를 매기거나 또는 시장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가 없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페이가 올라오게 되면 지금 12조 정도에 올라오거든요. 아직 공모가는 미정입니다만 상단 기준으로 12조 가치의 카카오페이가 올라오는데 네이버 파이낸셜 쪽이 네이버 핀테크 사업이 카카오페이 대비 매출은 30% 더 크고요. 카카오페이는 적자지만 네이버 파이낸셜은 작년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모두 크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12조면은 네이버 파이낸셜은 그거보단 더 받아야 되지 않냐.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예. 그러면 거기서 또 가치의 갭이 발생하죠. 네. 예. 그래서 네이버 쪽이 여러모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패들이 하반기에 이벤트들이 더 많은 거죠. 상반기에 카카오가 그랬듯이 하반기에는 좀 네이버 쪽이 그런 이벤트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네이버 쪽에 또 다른 사업들 한번 좀 볼까요? 일단 네. 가장 큰 게 이제 광고 사업이잖아요. 온라인 네네. 광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그냥 개념적으로 네. 구글한테 이제 계속 밀리고 있다 이런 네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의 동향을 보면 구글한테 밀려왔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2018년도부터 네. 2020년 상반기까지는 한 2년 반 동안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이 30%가량, 그러니까 검색은 지금 빼고입니다. 왜냐면 검색 쪽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따로 말씀드릴 텐데 대략 전체 온라인 광고가 검색이 반, 검색 외가 반입니다. 근데 검색 외 쪽에서 보면은 네이버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18%까지 빠졌었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 2020년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시장 성장률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율이 22%까지 회복을 했고요. 유튜브 구글 쪽은 26까지 오버슈팅을 나왔다가 네이버를 크게 따라잡았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쪽이? 최근 2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6월 뺀 나머지 숫자 4월, 5월 기준으로 보면은 네이버가 22까지 올라왔고 다시 유튜브가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이제 23, 4 한 1%포인트로 많이 이제 좁혀진 그런 형국이고 검색 쪽 시장은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확실한 리드인데 물론 3, 4년 전에 90% 점유율에서 지금 60까지 떨어졌어요. 아,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나머지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모바일 검색에서 네. 보통 이제 구글을 쓴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런 특히. 얘기가 아니라 저도 구글을 씁니다. 네, 네. 네이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검색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거는 구글이에요. 제가 진짜로 궁금한 이슈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인도의 음식 배달 시장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뭐 인디아 푸드 딜리버리 마켓 사이즈 이렇게 치잖아요. 구글에는 치면은 그 숫자가 나와요. 인도의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2024년 20조로 추정된 이게 나오거든요. 네이버에는 치면은 광고? 광고. 광고가 너무 뭐 많아. 스쿠터 그림 나와 있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업이 업인지라 이제 검색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래가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네. 젊은 층이 자꾸 네이버에서 이탈을 한다. 네. 구글로 빠져나간다. 네. 그런 이슈였는데 이 광고, 검색 광고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건 이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네이버가 이제 과연 이제 50에서 60 정도 이 절대 방어선을 좀 사수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3, 4년 동안 90에서 60이 됐다고는 말씀드렸는데 98, 76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지는 않고요. 90에서 60까지 급격히 빠지고, 그러니까 65에서는 좀 천천히 빠지고 있어요. 좀 뭐 방어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서도 네. 한번 보죠. 얼마 전에 이마트하고 손을 잡는 것 하더니 핫 빠졌죠. 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네.
지금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서 그럼 지금 어떻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재편돼 가는 거죠? 일단은 이제 네이버가 네. 그래도 1위고요. 한 23% 점유율로 1위고 쿠팡과 신세계가 이제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규모는. 그래서 뭐 공동 2위 내지는 물론 이제 질적으로 보면 아직 쿠팡이 훨씬 좋죠. 아, 몇 퍼센트 정도 돼요? 20% 정도 됩니다. 아, 20%. 예.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결국 이제 3파전이죠. 네이버, 쿠팡, 신세계 이렇게 3강 구도로 가는 그림인데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는 현재는 나와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와 쿠팡의 최근 현황인데 뭐 시장 성장률을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요. 성장률에서 계속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물류 쪽이 약했는데 배송이나 이런 쪽. 근데 이제 그저께였나요? 그 네이버 이제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예, 배송 체계를 좀 고도화를 했죠. 그래서 그 수많은 영세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판매자분들로 하여금 풀필먼트 서비스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판매자면 판매에만 집중하세요. 물건 우리 뭐 배송, 선적, 배송, 뭐 그런 재고 관리, 포장, 뭐 예, 이런 거 뭐 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할게요. 다만 네이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와 연계하고 있는 이 7개 업체들 중에서 하나 선택. 골라서 쓰십시오. 견적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편하게 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NFA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고요. 그게 이제 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쿠팡 대비 열의에 있던 것들은 좀 빠르게 갭을 메워가고 있고요. 쿠팡 대비 우위에 있는 그런 전반적인 생태계, 컨텐츠, 그 다음에 뭐 쇼핑, 금융, 결국 이거 엮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이버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 지금 SK텔레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엮어서 가는 생태계 부분에서는 분명히 쿠팡이 다소 열의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순간이 네이버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의 네.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는 지금 이제 워낙 의사결정이 조금 느리고 빅테크답지 않게 좀 약간 옛날 대기업 속성이 자꾸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M&A도 그렇게 카카오처럼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요. 못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네이버의 본연의 속성이죠. 분명히 네이버의 쇼핑 사업이 올해 기준으로 30조가 넘는 거래액을 만드는데 별도 상장이 돼 있었으면 거래액에 1배를 못 받는 글로벌 쇼핑 사업자는 없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30조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핀테크도 지금 카카오페이가 12조에 올라오면 다 양보해서 그냥 12조 똑같이만 주자. 예, 그러면 그거 12조. 그 다음에 컨텐츠 쪽은 한 15조.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5월 달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네이버 15조, 카카오는 20조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30조, 12조, 15조 57조네요. 그리고 이 돈 버는 거의 가치 네이버가 버는 순이익이 1.4조 원인데 빅테크 멀티플 PR 30배 그러면 42조 42 더하기 57 산수잖아요. 99 100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00조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봐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지금 몇 조죠?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72, 3조. 그럼 한 30% 가까이는 더 상승할 28조니까 그렇죠. 한 35% 정도 업사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참 시장에서 이거를 왜 인정을 안 해줄까요? 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죠? 일단은 이제 복합 기업이 받는 이제 디스카운트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결국은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이익입니다. 이익 성장성이 카카오는 저렇게 잘 나오는데 네이버 너희는 왜 이렇게까지 안 나오냐. 아무리 비용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45% 50%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익 성장성이 온라인 광고가 올해 이렇게 리바운드를 강하게 하는데 이익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1분기 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 네이버는 돈을 현재 잘 벌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 벌고 그러나 네. 그것이 전년 대비 이렇게 성장률에서 네. 비전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지금 잘 벌지만 예. 카카오는 사실 지금 돈을 못 벌지만 예. 성장률은 높아지고 예, 있고 더 잘 버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 벌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 오히려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공표되는 이제 지표지만 별도 영업이익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별도 영업이익이 결국 컨텐츠 쪽 적자를 차감하기 전 이익이거든요. 순수하게 광고가 벌어들이는 이익
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수준인데 영업이익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35%, 40%. 예. 그러니까 돈 너무 잘 벌어요. 다만 컨텐츠 쪽에서 너무 많이 까먹는 거죠.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적자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지금 이렇게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 예. 이것은 연말 정도 웹툰에 대한 상장 이슈가 네. 나오는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뭔가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제페토가 나올 때 컨텐츠 쪽 부각되고 웹툰 증시 상장할 때 또 이제 컨텐츠 부각되고 페이 상장 이제 곧 올라오니까 이때는 핀테크가 부각되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00조에 가까워지는 그런 그림이고 이 그림은 사실 카카오도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뱅크하고 페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야? 라고 네.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딱 주춤해버리니까 아 그러면 이게 정말 네이버처럼 100조를 똑같이 트라이를 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카카오의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뭐 일단 얘기는 미국 증시 상장까지가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 카카오 엔터의 가치를 어떻게 잘 받느냐 이게 카카오 주가를 이제 견인하는 가장 제1요인입니다. 예, 모빌리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 피코마 구조까지는 정말 잘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잘 됐고 일본에서 별도 상장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나머지 카카오 엔터 쪽을 피코마 제외한 나머지가 매출 1.5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400억, 500억 정도 나옵니다. 올해. 그럼 이 1,500억의 이익을 버는 회사를 몇 조에 우리가 포지셔닝 할 수 있을까? 이걸 15조 이상 받으면 영업이익의 100배 이상을 받는다면은 피코마 구조랑 더해보시면 25조예요. 네. 제가 5월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숫자는 20조거든요. 근데 25조나 돼요? 그럼 5조만큼은 업사이드가 즉각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의 향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려있다. 예, 하반기 카카오는 엔터 쪽, 그러니까 컨텐츠 쪽을 좀 방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걱정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미 선반영이 된 거고,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상승하는 순간, 그러니까 상장하는 순간, 예.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그때 팔고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카카오에 대해서요? 예. 네. 근데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은 오히려 상장하는 순간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사실 뭐 주가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분명히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과열이 의심될 만큼 주가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이버 시총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목표는 10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100조로 가기 위해서 45% 정도는 이익으로도 설명이 되고 나머지 55%가 쇼핑, 금융, 컨텐츠, 사업 가치들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8천억입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 50% 성장을 한다고 해도 1조 초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 30배 곱해보시면 30조 정도니까 한 30% 정도가 이익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분 가치는, 사업 가치는 변동성이 큽니다. 예. 카카오페이를 누군가는 18조까지도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셨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서 상장을 해보니까 10조 초반에서 계속 거래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던 것보다 낮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익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이 회사 때려 죽여도 1.5조를 번다. 재무제표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빅테크 기업이니까 이익에 대해서 30배 멀티플은 그래서 제가 이익에 대한 30배 그 이익 가치라는 게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갔을 때 주가 하방이 그 정도 어떤 시가총액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하방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거는 카카오 대비 네이버가 하방이 높다는 거는 제가 네이버를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 그러합니다. 예. 어느 분 댓글들 보니까 네. 김인영 위원은 네이버에 대한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제가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지금 한 13년째 하고 있어요. 네. 앞에 IB 경력 빼고 이제 13년째 애널리스트 하고 있는데 항상 좋아했던 종목도 없고요. 항상 싫어하는 종목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나와서는 NC소프트랑 컴투스 얘기했거든요. 올해 1분기 때 콜이 바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는 넷마블 웹젠이다. 기억나실 겁니다. 넷마블 웹젠 W게임즈다. 근데 게임업은 그렇게 종목이 계속 바뀌는 업황이고요. 예.
인터넷 업종은 긴 그림에서 모든 산업들이 모바일로 이 정도 모바일 왔으면은 성장성 이제 꺾이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는 계속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말씀드리는 게 자 오해를 하시는 게 카카오를 안 좋게 보고 네이버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뭐 게임 업종은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예. 근데 인터넷 그다음에 SK텔레콤 엔터 요 세 개가 제 탑픽이에요. 네. SK텔레콤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네. 핵심적인 거 언급을 좀 해주시죠. 지금 그 네. 분할 이슈 언제 분할해서 상장되고 10월 26일부터 네.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 예, 그리고 11월 26일에 거래 정지가 끝납니다. 네. 한 달간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요. 거래 정지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SK 그러니까 존속법인하고 신설법인 예. 요렇게 이제 주식을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자, SK텔레콤이 존속법인이죠. 네. 그러면 이제 신설법인 상호는 지금 정해졌나요? SKT 인베스트먼트라고 같이 SKT 인베스트먼트. 예,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대 4. 예, 분할 비율이 그 정도예요. 6대 4에 그러니까 1억치 지금 SK텔레콤을 사시면 6천만 원치의 이제 텔레콤 주식과 기존 법인과 4천만 원치의 신설 법인 주식을 교부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그 나중에 이 분할이 된 이후에 네. 인적 분할 이후에 어떤 주식이 성장성이 있다고 보세요? SKT 인베스트먼트가 인베스트먼트. 저는 약간 제2의 카카오 성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네. 나중에 인적 분할한 후에 그 인베스트먼트를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서부터 SK를 가지고 분할을 해서 받다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인적 분할 이후에는 두 개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각각 별도의 동시호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50%에서 200%까지 호가를 받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껍데기뿐인 지주는 50%에서 시작하고 알짜만 다 몰아놓은 사업회사는 200%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신설되는 사업회사를 200% 호가에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 SK텔레콤을 1억치 사두면 4천만 원치 그러니까 절반에 대해서는 지금 싼 가격에 사두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6천만 원에서 그럼 손실 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똑같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네. 알짜를 떼놓고 난 다음에 네. 그냥 현상 유지하는 아이템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통신주가 원래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지주회사에는 사업을 안 남기고 껍데기만 남기잖아요. 근데 지금 SK텔레콤의 분할 구조는 존속법인이 지주회사가 아니고 신설법인이 지주회사입니다. 예,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존속법인에서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 않아요. 통신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반토막 안 나죠, 당연히. 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이미 그 지주사, 그러니까 신설 회사의 어떤 그 아이템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확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충분히 반영 안 됐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신설법인 쪽이 보면은 뭐 11번가랑 아마존의 구체적인 협업 방안도 아직 안 나왔고요. 또 8월 중에 좀 큰 틀에서 SK텔레콤의 서비스들을 결합한 그 월정액 구독형 멤버십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직 그림이 안 나왔고요. 까지 않은 패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웨이브 같은 국내 2위 OTT가 카카오 TV보다도 위에 있고 네이버와 CJ가 협업하는 티빙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플로, 음원 플랫폼도 네이버 바이브보다 위에 있고 멜론보다는 아래에 있죠. 그리고 팀앤 모빌리티, 우티택시 있고 카카오티 있지만 네이버는 없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위상들을 비교해 보시면 메타버스 제페토가 있고 SKT 이프랜드라고 냈지만 카카오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플랫폼 사업자로 최소한 이제 떨어져 나온 SKT 인베스트먼트는 플랫폼 사업자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해서 투자에 하실 때 좀 주의해서 그리고 또 잘 계산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풀어주신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곧 이어서요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 또 오늘 주식시장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예.
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밤 사이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네. 예,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기존 입장 반복.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건데, 그죠? 네. 별다른 말은 나올 거 없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 한번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파월 연준 의장을 기다렸던 부분은 왜 그랬냐면, 오늘 의회 연설을 하기 전에 소비자 물가 지표랑 생산자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그동안 보여왔던 스탠스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좀 봤는데요. 역시나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경우 연준에서는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가 상승의 이유를 코로나19 이후에 공급망에서의 그 병목 현상,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라고 하면 중고차 가격이 뛰는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반도체가 부족하고 그러면서 신차를 못 만들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이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은 병목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고, 경제 재개로 서비스 수요가 뛰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얘기도 매우 단호하게 채권 매입 축소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권 매입 축소하기 전에 또 미리미리 언지를 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얘기하셨던 그 톤하고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일단 나스닥이라든가 뭐 이런 쪽 다른 시장은 다 지수는 올랐는데, 근데 어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기술주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영향을 받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기술주도 애플이라든가 이런 무량 애플을 생각했는데 애플은 지금 올랐는데 상승. 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이런 기술주들 말고 우리 소위 그 PSR로 계산되는 그 님 주식이라고 하는 아니 님 주식도 아니고 밈 주식도 아니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소위 테마주, 크라우드 섹터의 테마주라든가 우주항공 테마주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주식들은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으나 현재 돈을 못 버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특별하게 시장 상황에서는 본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안 보이고요. 다만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다우 지수도 그렇고 지금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장 시작할 때만 해도 사상 최고치에서 역시나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내년도까지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연준에서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다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죠.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결국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시장은 안심을 한 건가요? 우리도 시장 올랐으니까. 일단 시장은 안심했다라고 봐야죠.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이머징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그렇게 큰 충격 없이 넘어갔으니까 시장은 지금까지 연준을 계속적으로 믿어왔지만 오늘 역시도 연준을 다시 한번 믿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도 금통위 오늘 열었죠.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네, 오늘 열렸습니다. 특별한 또 내용이 있나요? 일단은 국내 금통위 회의 결과 금리는 일단 동결이 됐어요. 이 부분까지도 시장에 이미 알려진 그렇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9번째 동결인데, 다만 이제 한 명의 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인가요? 나와서 7월 15일에 있을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잘 주목을 해봐야 된다. 과연 여기서 소수 의견이 몇 명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명 이상이 나올 경우에 연내 금리 인상은 한 2번 정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소수 의견은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톤을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을 했어요. 오늘도? 예, 오늘. 그러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물어봤겠죠.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고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 있는데 금리 인상 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어차피 백신은 접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다, 뭐 1200이다 이런 수치에는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좀 강력하게 시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 거죠. 원화가 좀 강세가 되면서 1150원을 넘나들었던 환율이 좀 레벨 다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이 동시에 매수가 좀 유입되는 현상까지 좀 보이면서 외국인의 수급에도 영향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전 현선물에서 조금씩 샀다 했는데 이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이머징 국가에서 먼저 금리 인상을 하는 순서가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해 최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이 많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거 금리 인상하는데 속도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주열 총리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올해 안에 금리 인상한다. 그리고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도 파월이 이제 그런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그랬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다 호재들이고 주식시장이 좀 더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이런 발표한 거 이런 것도 결국은 외국인의 매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도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난주 상황을 도입해 본다라고 하면 지수대가 상당히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빠지는 상당히 좀 낙폭이 깊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는 국면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좀 나오는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추세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업종하고 종목 간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매크로적인 변수는 없다.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오늘은 지난주하고 좀 180도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순매수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어떻게 진정시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변하게 좀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글쎄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가 이제 하락으로 간다는 거는 증시는 좋아진다는 얘기로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금리가 하락한다, 금리가 상승한다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 빠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연결고리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하락할 때 또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가 그러니까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금리가 1.3도 10년물 국채금리가 1.3도 지키지 못하고 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거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속도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그에 맞춰서 좀 다른 색깔의 옷을 입으면서 그러니까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럽에서 피포 55? 이거 55로 읽어요? FIFO 55 이렇게 읽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리더라고. 영어와 함께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예. 어제 상당히 약간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된 이 유럽에서 나오는 탈탄소와 관련된 이른바 P455 이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앞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한 45%까지는 감축시키겠다라는 게 유럽의 목표였거든요. 이거를 45%에서 목표를 55%까지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55%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거예요, 라고 그 계획을 발표하는 게 바로 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런 발표 내용이었어요. 근데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단순히 종목들 간의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탄소 감축을 유럽 내 기업들한테만 강요를 하다 보면 당연히 유럽 내 기업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유럽 내의 기업들도 다들 유럽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EU 내 기업들을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제가 준비된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준비된 그림이 뭐냐면 2019년 기준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한 기업들의 순위를 철강 화학이네요. 예, 제가 나타낸 건데, 보시면 역시나 포스코 뭐 보이고, 지금 뭐 발전 보이고요, 제철 보이죠. 그리고 LG화학, 뭐 GS칼텍스, 뭐 이런 제가 말씀하신 대로 철강, 정유, 화학 이쪽이 과연 역시나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주요 내용이,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P455 내용을 본다고 하면 탄소 국경세를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한테는 EU에 수출을 할 때 탄소 국경세를 걷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EU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이 1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EU 내 기업은 탄소 배출량이 1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만약에 10톤이라고 하면 그 차이 9톤만큼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은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거두겠다라는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2023년부터 전기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이런 데에 먼저 적용한 이후에 3년의 과도 기간을 거쳐서 2026년에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제가 나타냈던 이 표에서 보시듯이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리고 이런 쪽은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둘만 가지고도 뭐 1년에 몇 조씩 내야 될 거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맞습니다. 있던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 정책이 그러니까 유럽 내 전 세계 다른 모든 기업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으로 수출을 하려면 탄소를 계속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도 같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국경세를 지금의 이제 탄소 배출권하고 연동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도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거래되는 가격에 탄소 국경세에 연동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유럽 내에서의 가격인데 거의 50유로에 육박할 정도로, 뭐 50유로가 넘었다가 최근에 이제 50유로 이 정도로 지금 이 기울기를 보시면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망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3년 이내에 85유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50유로인데 85유로라고 하면 지금부터 50%? 더 갈수록 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서
테슬라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역시도 자동차를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기보다는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중장기 쪽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나요? 시장에서 좀 언급되는 기업은 몇 가지가 있죠. 뭐 이건산업이라는 기업도 있고 후성이라는 기업이 좀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출에서 이제 한 40%가 냉매가스거든요. 냉매가스를 만들 때는 우리가 예전부터 잘 아시잖아요. 냉매를 만들 때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 그러면서 후성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저감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계속적으로 저감하는 거죠. 이게 탄소 배출권을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한테 남아있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한테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성이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좀 언급이 되고 이 외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중장기적인 수혜가 입을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철강이라든가 화학 정유 기업들은 정말 갈수록 비용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쪽으로 자꾸 돈이 나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유럽 내에도 철강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철강을 생산을 할 때 이제 코커스라는 이제 걸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데, 사실 유럽에서 이렇게, 탄소 국경세를 거두겠다라는 게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탄소 국경세를 거두면 탈탄소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이머징 국가들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유럽 선진국 니네들은 실컷 탄소 펑펑 써대면서 이만큼 발전을 해놓고 우리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니네 탄소 많이 쓰면 안 돼. 탄소 많이 배출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유럽 내 기업들은 철강 기업들은 수소를 이용해서 지금 철강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소 국경세라는 게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럽 내의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훅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내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도 지금 탄소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지금 아마 진행해야 될 수 있는 유인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산업들은 육성 정책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수소와 관련해서 투자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방송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수소 경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뭐 기후 환경을 위해서 한다라고 경제적인 논리가 먼저 돈이 먼저죠 지금. 예, 미국하고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 크나큰 대명제 안에서 이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되는데 자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중국 대리기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다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호무역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 이쪽의 어떤 산업 발전 이거는 이제 더 촉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가고 있다. 네, 더욱더 촉진될 수밖에 없죠.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LG이노텍 좀 보면 갑자기 크게 올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LG이노텍이 7, 8% 이렇게 움직이는 건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지금 간밤에 애플에서 이제 그러니까 애플에서 발표를 한 게 뭐가 있냐면 올해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애플에서. 네. 근데 신제품의 생산량을 20%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아이폰 12인가요? 12 모델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인기가 좋았는데 그 인기가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20%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LG이노텍의 주가를 조금 올릴 수 있는 요인을 좀 작용을 했고요. 사실 저는 이제 하반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업종들이 순환매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올랐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업종 대비해서
모든 업종이 IT 부품주거든요. 아, 스마트폰 그래요? 부품주들. 이런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저는 하반기에는 반등을 이미 맥 종목들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반등의 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아이폰, 애플에서 이제 신모델 생산량을 20% 정도 늘리겠다 이 얘기도 나왔지만 아이폰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퇴출됐잖아요. 화웨이가 퇴출이 되면서 아이폰의 그러니까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절대적인 판매치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화웨이는 안드로이드 기반이에요.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드로이드의 기반의 유저들을 애플이 흡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애플의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한 유저들이 애플로 넘어갔고, 애플에서 아이폰이 그만큼 많이 팔린다라는 거는 당연히 애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부품주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소형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BH 하는 종목도 애플의 대표적인 부품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종목은 그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은 재밌는 게 주 고객사는 LG 이노텍이에요. 주 고객사는 LG 이노텍인데 얘는 카메라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주 고객은 LG 이노텍이지만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카메라 모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하이비전 시스템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은 주 고객이 LG 이노텍이지만 이 장비와 관련된 협상은 애플과 합니다. 네. 애플과 장비와 관련 스펙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 그 장비를 LG 이노텍에 납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까지도 상당히 애플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LG 이노텍, 그 삼성전기 이거 가지고 좀 물려가지고 고생하셨던 분들이 그 댓글 달아주신 게 한두 달 전 같은데, 하여튼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다행인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 부분도 있어요. 애플이 저렇게 지금 판매량을 늘리겠다, 생산량을 늘리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삼성은 가만히 있을까요? 삼성도 이제 뭔가 본격 판촉 활동 계획들을 세우겠죠. 그러겠죠. 만약에 내가 삼성의 사장이라고 하면 아침에 뉴스를 딱 봤는데 애플이 20% 판매량을 늘리겠다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걸 20% 뺏어가겠다는 얘기야? 부르겠죠. 그러면 이제 부르겠죠, 직원들을. 야, 애플이 이렇게 20% 늘리겠다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에서도 분명히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세울 거고요. 삼성은 애플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죠? 폴더블 폰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네. 삼성은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게 폴더블 가격을 전작 대비해서 한 40만 원 정도 인하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어요. 시장성을 위해서. 그렇죠. 대중화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작의 폴더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었다 펴는 그런 편의성은 있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비쌌죠. 그래서 대중성에는 실패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대중성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게 삼성의 생각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의 폴더블과 관련된 부품주들까지도 우리가 수혜가 입을 수가 있으니 이런 폴더블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애플의 부품주들 그리고 삼성의 폴더블과 관련된 부품주들 잘 정리해서 모바일 부품주들은 하반기에 한번 그동안 서러웠던 부분들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상승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도록 참 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게 정말 주식시장이네요. 어제 한샘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그 M&A 공시 나오고 하면서 갑자기 급등했죠. LG 이노텍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량주, 돈을 지금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있는 게 결국은 돈 버는 거 아닐까? 장기 투자가 정말 답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맞아요. 이런 모멘텀을 찾아서 우리가 계속 옮겨 다닌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호흡도 짧고. 예, 맞습니다. 사실 앞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 돈이 과연 많이 벌 것인가 이런 큰 틀의 큰 그림을 그려보신다면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섹터들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섹터.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성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시장의 성장성을 믿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간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의 매일같이 변하는 주가의 변동성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정말 계좌 닫아놓고 3년, 2년 뒤, 3년 뒤에 열어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힘들죠. 힘들죠. 궁금해서.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아마 LG이노텍 지금 이렇게 지금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왜 이렇게 한가, 몇 1% 빠졌어, 2% 빠졌어, 딴 데로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애플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AR이거든요. 그렇죠. 네, AR 분야에 대해서 애플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미 AR과 관련된 벤처 기업들을 이미 M&A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모든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AR과 가장 최적화되게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AR과 관련된 부분에 강조를 하고 그와 관련된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AR을 가장 잘 구동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OLED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렌즈. 예, 카메라 렌즈가 좋아야지만이 이 AR 기능을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카메라 그러니까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LG이노텍은 중장기적인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LG이노텍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 사실 몇 달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냥 흘려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애플 전기차 하게 되면 카메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현재 LG이노텍 네.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이 LG이노텍은 더 수혜를 받을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나왔어도 그거를 듣고 매수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주가가 좀 빠지면 우리가 그치. 흔들리죠. 이런 아닌가? 뭐 이런 걸 소개했어 뭐 이러고. 예. 이게 참 장기 투자가 힘들어요. 맞아요. 지금 한생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는 거 보고 또 그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또 완전히 물렸잖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한생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M&A 이슈가 좀 나오긴 했는데 지분 한 30%를 뭐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좀 헷갈려요. 이게 뭐 30% 지분 매각이 뭐 1.7조 원의 뭐 매각이 되니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주당 가격이 한 25만 원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 그 한샘 M&A 얘기가 나올 때 주가가 한 11만 원, 12만 원이었어요. 더블 이상으로. 그렇죠. 25만 원 인수한다라고 하니까 룸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만 믿고 해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매수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이제 자사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의 지분뿐만 아니라 자사주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그 자사주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인수 가격이 뭐 한샘의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또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한 3조 원 정도 인수 가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3조 원 정도라고 하면 지금 오늘 아마 시가총액이 아마 3조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한샘에 만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가총액 한 3조 미만에서 좀 사야 될 것 같다. 좀 낮게. 3조 이상에서는 글쎄요, 조금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지금 올랐는데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장기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참 이런 질문을 저는 받을 때마다 곤란한 게 시간의 차이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는 거와 중장기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뷰가.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사가지고 뭐 2, 3일 내에 수익이 내고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다르듯이 그렇죠. 투자 성향도 다 다른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의 성격상은 저는 중장기 투자가 LG이노텍은 참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이노텍을 지금 충분히 앞으로도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으니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애플에서 신작의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가지고 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 내일 주가가 빠지면 또 이거 그 물렸다. 예, 그렇죠. 고점에. 예, 또 이제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주가가 또 무슨 빠지는데 왜 중장기 투자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는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바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아 이거 좋으니까 괜찮네. 일단 관심 종목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계속 지켜보면서 빠질 때마다 매수해 나가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은데, 그냥 또 계속 급등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한 방에 딱 샀다가 이러면 이제 실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급한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애플이 그 중국에 거래하던 업체 물량까지 또 한국에 배정을 좀 하겠다. 그때 이게 OLED였나요? 그 카메라 렌즈 쪽이었던 것 네, 같은데. 카메라 렌즈. 렌즈였죠. 네. 예. 그게 아직 업체 결정이 안 났죠? 네,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 그게 이제 그래서 LG 이노텍이 될 것이냐, 삼성전기가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업체. LG 이노텍은 그러니까 MC넥스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설입니다. 설. 네, 설이에요. 아, 소리만 하지 말고. 네. 확실한 것만. 네, 설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하고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들어갈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이제 다른 회사가 좀 중소 회사가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건 뚜껑이 개봐야 열어가지고. 되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그 매출, 이익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플에서 예. 물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예,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뭐 시장이 그래도 좀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좀 화려하게 좀 최근에 움직이잖아요. 아마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재밌는 시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료에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뉴스와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를 고스란히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반응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재밌는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일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과연 언제쯤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짜리를 저는 매번 보는데, 이 금리의 움직임을 잘 한번 보시면서 과연 개별 종목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장이 또 주말까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